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울산에서 택시기사가 승객에게 수차례 폭행을 당하고 시계까지 빼앗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승객의 폭행은 경찰이 도착한 후에야 겨우 멈췄습니다. 서울의 고교 야구부 감독이 학폭 피해자 앞에서 가해 학생들의 훈련 복귀를 예고했습니다. 해당 감독은 학교나 학부모와 상의하지 않고 피해 학생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드릴 말씀이 많아서요. 바로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치매를 앓는 어르신이 실종 6시간 만에 이렇게 얼굴에 큰 상처를 입고 발견됐던 일, 지난 월요일에 저희가 전해드렸죠. 이 가족들은 폭행 사건이다, 전문가들은 이 낙상 사고다, 이렇게 의견이 조금 갈렸더랬죠. 저희 역시 이 가능성을 반반으로 해서 전해드렸는데, 자, 경기 양주경찰서가 할머니 동선을 따라서 이 CCTV를 쭉 분석해봤더니 아하, 혼자서 여러 번 넘어지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 가족들 역시 납득했고 말이죠. 자, 이걸 다행이다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르신 빨리 쾌차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립니다. 예, 이자연 기자, 박지은 변호사, 승재현 형사법무정책 선임연구위원, 김은배 전 서울청 팀장, 그리고 예, 박준혜 수호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뉴스랑 담 쌓고 살던 딸내미가 친정 와가지고 사반 같이 좀 보더니 지네 집 가서도 계속 본대요. 정말 신기해 하신 김은주님. 아이 교육 때문에 집에 TV가 없어요. 하지만 휴대폰으로 꼭 다시 보게 합니다 하신 박주윤님. 운동 서둘러서 끝내고 사반 보러 왔어요 하신 정미애님. 어제 반장픽 남의 식당 앞에 응가하고 간 인간 너 천벌 받을 거야 하신 백진은님. 미국 사는 사반 가족입니다. 먹튀 사건 계속 나오는데 왜 대책을 안 세울까요 하신 용러쉬님. 5,000원 커피 한 잔 주문하고 커피숍에서 들어넣어서 자는 인간들 때문에 장사하기 힘들어요 하신 김민지님, 임선희님, 매직트리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반 뉴스데이 6반. 예,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달려볼까요? 니마 제발 돌려주세요입니다. 자, 사반 가족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길 가던 한 여성, 상가에 놓인 저 화분을 발견합니다. 어머, 이거 내 스타일이야. 자, 킥보드 학생 부르더니 화분을 가리키면서 있잖아 학생 어쩌고 저쩌고. 자, 이후 여성이 화분을 으라차차 들자 학생도 힘을 보태는데요. 자, 가방에서 봉지를 꺼내더니 화분을 넣고 학생 이것 좀 넣어줘까지 합니다. 자, 학생 도와주고 있어요. 자, 그러고는 힘겹게 저 화분 넣은 가방을 으라차차 들더니 또 다른 사람한테 이거 가방 매는 거 좀 도와줘 하고는 저렇게 총총총총 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저 순진한 학생 어떤 보상도 받지 않고 선의로 저 여성을 도운 저 학생 졸지의 화분 절도 사건의 조력자 공범이 됐습니다. 자, 공범이 이제 될 수 있을지 그것도 좀 봐야 되는데 이 용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상가에서 키우는 화분을 절취한 사건입니다. 이 여성이 이제 가면서 가져가는데 가져가는 과정에서 CCTV 찍고 있다고 표식이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져갑니다. 아하. 그런데 학생이 퀵을 타고 가다가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손자나 뭐 아는 사람이 도와준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손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학생이 공범이 되거나 뭐 종범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몰랐다면. 다행이다. 정말 모르고 도와줬다면. 예.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절도가 되고요. 당연히 절도가 됩니다. 타인의 재물을 가져가 버린 경우이기 때문에 경찰서 CCTV가 있기 때문에 조사가 지금 진행 중이고요. 검거가 될 거예요. 그게 처벌될지는 봐야 되지만 절도면 절도, 남의 걸 왜 가져갑니까? 제발 좀. 좋습니다. 자, 역시 사반 가족의 제보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자전거 타고 오는 저 학생 2명. 예, 자전거를 세우고 PC방에 입장합니다. 들어갑니다. 게임 해야지. 자, 그런데 건물에서 나온 저 남성 나오더니 자전거 앞을 어슬렁 보더니 이때 자물쇠가 없는 자전거를 휙 들더니 그대로 저걸 타고 슝 타고 도주합니다. 자, 한참 재밌게 게임하고 나온 저 학생들, 어머, 내 자전거! 어떤 놈이지 잡히기만 해봐라, 내 자전거 훔쳐간 놈. 눈물까지 흘렸다는 겁니다. 진짜 울었대요. 하여간 희한합니다. 택배
지갑은 안 훔쳐가는데 자전거는 꼭 훔쳐가. 그래서 일제 강점기 자전차왕 엄복동의 후예들답다 뭐 이런 자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10일 그 학생들이 세워놓은 자전거를 훔쳐간 도둑이 있어가지고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초등학생들이 PC방을 가려고 2명이 왔습니다. 자전거를 PC방 건물에 세워놨어요. 근데 그중에 한 대는 자물쇠를 안 채워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던 웬 남성이 자물쇠가 안 채인 자전거를 타고 쉥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몰랐어요. PC방 게임을 끝나고 올라와 보니까 자전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초등학생이니까 울지 않습니까? 울고 그런 걸 보니까 그 PC방 1층에 있는 호프집 사장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CCTV를 돌려봤어요. 그러니까 범인은 누군지는 알았어요. 건강한 건 아닙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아이들이 어리고 하니까는 우는 애를 달래가지고 경찰서에 신고도 해주고 또 그리고 피해를 당했으면은 피해 진술서를 받거든요. 이것도 도와줬다 그래요. 예. 참 좋은 일 하셨는데 그러니까 담당 형사가 배정이 되면은 담당 형사가 수사를 하는데 저거는 당연히 검거가 되겠죠. 그런데 아니 양심이 있어야지 어떻게 초등학생이 타고 다니는 자전거를 훔쳐가냐.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예.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 보죠. 박서준 사실상 열애 중? 이태원 클래스의 이 배우 박서준 씨, 가수 겸 유튜버 수수 씨하고 열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와서 지금 뭐 난리가 나고 있는데 하필이면 오늘 이 박서준 씨가 직접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잠깐 듣고 가시죠. 처음 드는 생각은 내가 관심을 많이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관심은 참 감사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사생활을 오픈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크게 부담을 느끼는 편이고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말씀을 드리기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보다는 오늘 콘크리트 유토피아로 또 공식적인 첫 일정이기 때문에 이 영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게 영화 제작 보고회 기자회견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맞다는 건지 아니라는 건지 아리송합니다. 네,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어제 JTBC 엔터뉴스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배우 박서준 씨와 가수 겸 154만 유튜버 수수 씨가 열애 중이라는 사실이었고 절친들에게도 소개할 만큼 각별한 사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들이 커플 운동화를 신고 데이트를 즐겼다는 목격담을 비롯해서 이 열애를 뒷받침할 만한 사진들이 잇따라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양측은 열애설은 사생활인 관계로 확인이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도 부정도 아닌 애매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의혹은 사실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영화 개봉 앞두고 제작 보고회에서도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요. 이 박서준 씨는 관심은 감사하지만 사생활 오픈하는 것에 있어서 부담을 느끼는 편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 영화의 첫 일정이니만큼 영화에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대답을 피했습니다. 뭐 아무튼 사실이라면 예쁜 사랑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다음 가보죠. 예상치 못한 궤도 이탈입니다. 자, 두 눈을 의심케 하는 영상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자, 갑자기 흰색 차가 차단벽 밖으로 튕겨져 나갑니다. 자, 뒤따라오던 저 검은색 차가 들이받아서였는데요. 자, 그런데 검은색 차라 계속 가고 있어요. 왜 계속 가? 아이고, 또 불박차 후방을 박더니 이번엔 자신이 차단벽 밖으로 튕 멈출 때도 됐는데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자, 결국 도로 한쪽에 쌓아둔 저 흙더미 쾅 하더니 멈춰섰어요. 아니, 승현님, 차를 두 번이나 박았고 본인도 바리케이드 밖으로 튕길 정도로 큰 사고였는데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지금? 지난 11일 날 세종시 한 도로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게 운전자가 나중에 알고 보니 깊은 잠에 빠진 상태에서 저렇게 운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 2대를 추돌 하는데 지금 시청자 여러분 보셨다시피 앞차는 추돌을 해서 바리케이트를 넘어가서 다른 차와 추돌을 해서 전복이 되고 지금 저 자동차 또 다른 차를 충동하려더니 자기가 바리케이트를 넘어서 다른 쪽으로 넘어가서 저렇게 이렇게 모래더미에 쿵 부딪혀서 이제 사고가 거쳐졌는데 더 중요한 거는 사고 딱 맞추고 난 다음에 운전자가 나왔대요. 예. 나오더니 했던 말, 이게 무슨 일이죠? 이게 무슨 일이죠?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모르면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깊이 잠들었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로 잠들 수 있냐라는 건 정말 머릿속에는 물음표인데 일단 잠들었다라고 하고 크게 다치지는 않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천만다행인데 그러니까요. 전치 2주 정도 나왔다라고 합니다. 와, 전치 2주. 좋습니다. 자, 또 다른 영상 만나보시죠.
자, 불박차 잘 가는데요. 잘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편에서 트럭 한 대가 중앙 분리대를 쾅 들이받고 아이고, 흙먼지에 분리대 파편이 불박차에 날라오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거. 네. 저렇게 넘어질 듯 하더니 저 트럭이 안 넘어지고 그냥 쭉 갔다는 거예요. 자, 이 사고 중앙 분리대를 받은 트럭 결국은 이 블랙박스 차량에 큰 피해를 줬어요. 지금 부산물 때문에 이 차량도 손괴가 됐고 500~600만 원 정도 파손이 됐었고요. 수리 비용. 또 본인도 지금 다쳤다고 하는데 동승자 이주 진단을 받았는데 놀랍게도 트럭은 저기서 다시 복원력을 회복해서 직진을 해서 그냥 도망갔다고 합니다. 세상에. 근데 사실은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약간 저거 말고 다른 데서 그 번호판이 식별이 되는데 흐릿하게 보이진 않는다고 그럽니다. 아이고야. 저 상황은 뭐냐면 손괴 후 도주 그리고 뺑소니, 사람 다치게 하는 도주니까 뺑소니가 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그리고 특가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입건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경찰에서 조사를 한다는데 저 CCTV 말로 그 직전 CCTV나 뭐 직전 다른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예. 이거는 사실은 본인이 사고 낸 거 알면서 도망갔기 때문에 처벌 사항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아파트 관리실의 엄중 경고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승강기 방류자 자진 신고 요청 두둥. 저 안내문 주목해 주세요. 내용을 봤더니 승강기 고장은 인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고입니다. 방류로 승강기가 고장나서 수리비 300만 원 나왔어요. 하지만 자진 신고를 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얼굴을 두둥 공개합니다. 라면서 저렇게 CCTV 캡처 사진까지 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기회를 줬어요. 자진 납세하라고. 그런데 납세를 하지 않았어요. 나타나지 않았어요. 저렇게 공개한 겁니다. 저는 이거 맞다고 봅니다. 네, 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한 남성이 소변을 봐서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는 사연이 공개가 됐습니다. 새벽 시간에 술에 취한 듯한 남성이 엘리베이터 특정 층수를 누르더니 그 버튼 쪽 코너에 방뇨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버튼 근처 전기 회로가 나가서 수리비 300만 원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또 수리 기간 동안에 입주민들이 엘리베이터를 아예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결국 관리사무소가 자진 신고를 권유하는 게시물을 부착했습니다. 해당 남성을 애타게 찾았는데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경찰 수사 의뢰 후에 얼굴을 공개한다면서 또다시 저렇게 전단지를 붙였습니다. 자, 경찰이 저 사람 찾으려고 다른 입주민들까지 다 조사를 했다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민폐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특정 그 층수를 누린 그쪽에 이제 세대가 한 16세대 정도 되는데 그분들 다 조사를 했는데 아하. 결국은 혐의점을 찾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경범죄처벌법상의 10만 원 이하의 이 과태료 10만 원 이하에 될 수 있는 노상 방뇨로 보이긴 한데 만약에 고장을 좀 일으켰다면 또 손괴죄도 가능하거든요. 본인이 인식을 했다면 그 부분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리비가 좀 나왔기 때문에 뭐 경범죄 이상의 손괴죄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은 좀 조사를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박 듭니다. 변호사님, 더 궁금한 거. 얼굴 공개한 데 따른 네? 얼굴을 저렇게 전단지에 딱 공개한 데 따른 명예훼손?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겠죠. 예. 네. 그거 어떡하면 좀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법이 그러니까요. 예, 자, 다음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남편이 자꾸 거짓말해요. 자, 오늘은 사반 가족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의 이 힘을 좀 빌어보고 싶으시다면서 보내주신 사연인데 무엇보다 지금 부부가 함께 이 방송을 보고 아이고. 계신다고 하니까 조금만 과한 말씀은 아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들어보죠. 네, 일단 자신을 속이는 남편 때문에 고민이라는 아내분의 사연인데요. 사연자는 결혼 7년 차입니다. 40이 넘어서 다소 늦게 결혼을 하게 됐는데 남편이 몇 번 거짓말하고 남사친들이랑 같이 술을 먹다 와서 걸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걸 들키고 나서 이 남편이 사과하고 봐주기로 하고 넘어갔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남편이 밤늦게 들어와서는 오늘 일이 많아서 늦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남편이 씻으러 간 사이에 아내는 뭔가 느낌이 쎄해서 이 휴대전화를 봤는데 알고 보니까 남편이 일을 한 게 아니라 돌싱인 초등학교 여자 동창이랑 커피를 마시고 왔던 겁니다. 평소 남편에게 남사친, 여사친 관련해서 여럿이 같이 술이나 밥 먹는 건 괜찮은데 단둘이서만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다고 하는데요.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여자 동창생이랑 단둘이 카페를 갔다 왔던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어떤 불륜의 증거나 다른 사건이 더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연자는 본인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냐라고 고민이 된다면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동시에 스트리밍 되고 있는데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은배 엄마 진짜 나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 거야? 초등학교 동창 영숙이 걔가 돌싱이 아니라 돌싱 할머니라도 나 아무 느낌 없어. 그래 커피 마신 거 인정. 하지만 내가 그거 말하고 갔으면 당신 또 이렇게 그냥 온갖 쓸데없는 상상의 나래를 펼까 봐. 아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동그라미. 아니 이럴 수가. 좋습니다. 자 오늘 구독 좋아요. 다음은 아내입니다. 은배 아빠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거짓말하는 거 제일 싫다고. 또 단둘이는 절대 안 된다고. 너 2개의 약속을 다 어겼어. 근데 뭐 쓸데없는 상상의 날에 인간아 네가 거짓말 안 하면 내가 이러니. 카페 어디야? 가서 CCTV 까보자 X. 좋습니다. 자 일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 승현님 얘기부터 들어볼게요. 일단 그 돌싱하고 만나는 그 내용이 먼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초등학교 동창인데 자기가 뭐 어려운 일이 있거나 뭐 부탁할 일이 있어서 만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남의 목적 자체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그 만남의 목적이 그 돌싱이 있는 그 친구가 지금 있는 그 남편에게 뭔가 부탁했다라는 거면 개인적인 문제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저 뒤에 나오듯이 그냥 자기는 둘만 만나는 게 아니라 전체 만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자기는 이해하지만 둘 만나는 건 이해 안 된다라고 얘기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부인께 뭐 사죄하시고 그다음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박 변호사님요. 증거가 아직 없잖아요. 본인도 지금 사실 거의 만약에 나쁜 짓을 하고 있으면 느낌이 좀 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얘기를 좀 들어보면 아마 본인도 지금 예민한가요 물어본 거 봤을 때는 증거가 없어요. 사실은 증거가 없는 상황이고 2가지로 봐야 되겠죠. 다른 사유도 지금 승용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만약에 이제 이 사람이 이게 시작이거나 뭐 했으면 초창기에 잘 발견한 거예요. 홈줄 날 거예요. 앞으로는 절대 안 할 거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일단 사부님이 너무 일단은 조금 예민하시다. 그러니까 본인도 그 질문이 제가 예민한가요? 예, 예민합니다. 라고 답변을 드립니다. 아무튼 아직까지는 조금 증거가 그래도,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김은배 팀장님의 이 소수 의견이 전 궁금합니다. 제가 다년간 수사 경험에 의하면 잘 들어야 돼요. 이 여성분이 갑자기 무서워지잖아요. 남성분이 여러 번 늦었어요. 거짓말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무서워. 돌싱 초등학교를 만나는데 숨기고 있단 말입니다. 요거는 싸기 잘한 거예요. 이 여성분이 촉이 오히려 늦은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게 내가 조사하게 되면 다 밝혀. 어찌됐든 간에 아내가 싫어하고 하지 않으면 안 만나야 되고, 물론 아내분이 휴대폰을 몰래 본 거는 잘못했지만 이상하니까 본 거 아니에요. 이 남편분이 전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딱 잡아놔야만이 나중에 사건이 발생 안 한다. 저렇게 보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희 김은배 팀장님이 탐정사무소를 하고 계십니다. 예.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반응은요? 네, 많은 의견들 주시고 계신데요. 일단 화이트베어님, 가벼운 거짓말이 큰 거짓말로 발전하는 법입니다. 이미 한번 거짓말을 한 사람이에요. 라는 의견 주셨고요. 장현미님,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면 답 나옵니다. 아내분이 똑같이 거짓말하고 만나면 이해하실 수 있나요? 하셨습니다. 눈송이님, 마음속에 거리낌이 있으니 숨기지 하셨지만요. 화일님은 그래도 부부는 믿음으로 사는 거죠. 너무 몰아붙여서 오히려 거짓말하는 걸 수도 있어요.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고 지금 보시면서 또 부부싸움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모 여사님, 저희 제보 메일로 부부싸움 할 때마다 남편이 절 보고 돼지 같은 X라고 욕해요. 제가 결혼하고 체중이 늘긴 했지만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라고 저희한테 보내주셨죠. 제가 그 메일을 읽고 제가 직접 답장을 드렸습니다.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아니 어떻게 남편이란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한답니까? 라고 제가 회신을 드렸더니 이 여사님 제 편 들어주는 얘기 태어나서 처음 들었어요 하고 감격해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자 승현님, 여사님은 소중하십니다. 당연하죠.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도 저런 욕설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와 평생 함께 살아갈 그 반려자에게 이쁜 말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남편이 또 그런 소리 하면 저희한테 다시 연락 주시죠. 종근당 건강물은 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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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
모든 건강 다 있다. 건강 다다다. 종근당 건강물. 또 거기야? 금방 갈게. 내가 좋아하는 데인데 신나는데 이유가 어딨어? 한양 화로면 그냥 좋은 거야. 이 집 맛있네. 고기에 진심인 한양 화로. 울산에서 택시기사가 승객에게 수차례 폭행을 당하고 시계까지 빼앗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승객의 폭행은 경찰이 도착한 후에야 겨우 멈췄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봅니다. 자, 오늘 택시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사건 반장에서 자세히 좀 전해주세요 하면서 저희한테 직접 제보를 주셨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고 가시죠.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야,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야, 제 시계입니다 시계. 지금 시계입니다. 지금 상상 채널 빨리 와주세요. 아저씨! 왜 죽을래?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지난 16일 밤 9시 반쯤인데요. 울산에서 남자 승객 2명이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술 취한 상태로 어느 동네 가시면서 좋은 데도 가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적지를 다소 모호하게 얘기했는데 이 분위기나 어떤 맥락상 유흥업소에 가자는 얘기인 것 같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어찌저찌 목적지에 도착했고 이 기사가 다 왔습니다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승객 중에 2명 중에 1명은 택시 요금을 내고 먼저 내렸는데요. 일행인 다른 승객은 택시 안에 버티고 그냥 앉아있기만 했다는 겁니다. 지금 앉아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더니 다짜고짜 택시기사에게 저렇게 욕설을 쏟아부었습니다. 아니, 주먹질에 욕설에 택시기사님의 시계를 풀어갔다는데 그건 무슨 소리죠? 자, 좀 이상하게 행동을 하는데 지금 막 풀라 그래요. 예, 욕설하던 승객이 택시기사의 팔을 낚아챈 뒤에 꺾기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 내렸던 일행이 다시 탑승을 합니다. 한 다음에 시계랑 팔찌를 빼앗습니다. 빼앗고 그 이후에 욕설하고 허리나 등에 수차례 폭행을 가했는데 저 좁은 택시 안에서 5분간 폭행이 계속됐고요.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 겨우 멈췄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이건 완전 강도입니다. 자, 강도죠. 그런데 눈치채셨습니까? 저 사람들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택시 안에 있었습니다. 자, 되레 저 사람들 야 경찰 불러! 큰 소리를 쳤다는 거죠. 그 이유 기사님의 얘기로 직접 들어보시죠. 112에 신고 도중에 이제 그 사람들끼리 이렇게 얘기하는 걸 잘 못 들었어요. 나중에 이제 불방 영상 보고 조금 뭐 이상한 얼른 뭐 시계하고 이거 풀어. 그러니 이제 옆에 사람이 풀고 추후에 파출소 지구대에 가서 이제 조사받을 때 그 혹시 선생님 뭐 혹시 마약 같은 거 그걸로 이렇게 저 사람들이 말을 하던데 혹시 그런 걸 쓰세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마약은 뭐 영화에서나 봤지. 전혀 아니라고. 아, 이거 뭐 거의 자기들이 용감한 시민인 척 마약 사범을 잡았다 택시기사.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이 두 분이 술 취해서 택시를 탔는데 아마 그 기사분이 이제 폭행당하니까 신고를 하니까는 입을 막고 휴대폰을 뺏으려고 했는데 휴대폰을 안 뺏기려고 하니까 얼굴을 때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갔어요. 예.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한테도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리니까 당연히 경찰은 어떻게 합니까? 현행범 체포를 했죠. 예. 체포한 다음에 조사를 해서 왜 그랬냐. 처음에 경찰도 강도로 볼 수 있어요. 이게. 조사를 해봤더니 택시기사가 마약을 하는 것 같아서 시계를 빼앗고 신고하려고 했다고 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습니다. 택시기사가 볼 때는 아 이게 뭐야. 영화에서는 보던 것인데 내가 이 피해를 봐. 라고 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강도로 보지 않고 입건을 했습니다. 예. 조사 중인 건데 나중에 불구속을 한 거죠. 나중에는 뭐라고 했냐면 진술할 때 사실은 택시기사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게 했다고 이제 변명을 한 건데 저도 이해 안 가는 거는 그랬다 하더라도 시계 뺏고 휴대폰 뺏으려고 그런다. 아마 제가 신고 받았다고 한다면 이 사항을 보게 되면은 강도로 오해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아니 지금 뭐 제가 아까 딱 질문을 드렸는데도 다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싶으셔가지고 바로 대답을 못 하셨어요. 자, 승현님. 네네. 이거 어떻게 이분
택시기사 되게 오래 하셨다는데. 뭐 택시기사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굉장히 이제 멘탈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운전을 하다 보면 뭐 택시비를 안 내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거나 그다음에 폭언 정도는 많이 들어봤는데 지금 시청자 여러분 같이 보셨잖아요. 갑자기 뒤에서 오더니 자기 팔을 끊고 뒤에서 이렇게 사람을 때리고 목을 때리고 이런 모습을 보다 이런 어떤 폭행을 당하다 보니까 이제는 바깥에서 이렇게 걸어가더라도 뒤에서 누가 나를 때릴 듯한 그런 트라우마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저도 초등학교 때 야구공에 머리를 한번 맞아봤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엔 정말 운동장을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어디서 어떻게 공이 나오는지 모르니. 그러니까 이분도 똑같은 생각을 하시는 거는 저는 100% 공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담당 경찰국에 전화가 왔답니다. 이분들이 정말 반성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과를 받으실 마음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지금 택시 운전사의 입장에서는 정말 심적으로 추스리기도 힘든데 지금 당장 사과받기는 좀 힘들다라고 반려를 했다고 합니다. 예. 사과가 받는 사람이 준비되어 있을 때 사과를 하는 거지 일반적인 사과는 오히려 그 자체가 2차 가해가 될 수 있으니까요. 경찰관 분들도 이런 부분 잘 좀 이렇게 유념해서 수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건은 울산이었고요. 이제는 부산으로 가봅니다. 역시 만취 승객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또 다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어느 동네 산다고 했지? 아하, 자, 운전 중인 내내 야, 너 어느 동네 산다고 했지? 하면서 마치 찾아갈 듯이 위협을 했다는데요. 네, 지난 19일 밤 11시를 넘긴 무렵이었습니다. 이번엔 부산 남구 인근에서 한 20대 남성이 만취 상태로 택시에 탔는데요.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성 승객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앞 물체를 향해서 박아 이렇게 외치는 듯한 모습입니다. 택시기사가 진정시키려고 하니까 갑자기 욕설을 쏟아붓더니 급기야는 운전석 쪽으로 아예 상체를 굽혀 넘어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택시기사를 때릴 것처럼 손을 들어 올립니다.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어느 동네 산다고 했지? 라면서 택시기사를 위협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내린 뒤에 벌어졌습니다. 택시기사를 밀치는 것도 모자라서요. 아예 우통을 벗어던지면서 택시기사의 등을 저렇게 차버렸습니다. 실랑이가 벌어지니까 승객은 택시기사 위에 올라타서 무릎으로 짓누르면서 결박까지 하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기사님 허리, 갈비뼈 지금 뭐 좀 상태가 안 좋아서 지금 입원하셨답니다. 저희가 이 따님을 통해서 자세한 상황을 들어봤는데요. 이 영상 속에서는 듣지 못했던 당시 상황 조금 더 듣고 가시죠. 그 사람이 뒤에서 이렇게 막 때리는 뺨 같은 거 올려붙이지 때리는 실명 같은 것도 하고 막 그랬는데 아까 그냥 참고 갔어요. 차 안에서도 때리는 행위가 있었고 운전을 방해하는 일도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일단 도착을 해가지고 차에 내리게 했는데 그 사람이 따라 내리라고 해서 가지도 못하게 뭐 이렇게 했던 것 같고 가면서도 뭐 내가 너 하나를 죽일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계속 폭언을 하면서 사람에게 뭐 모멸감도 주고 도착을 해서는 내려보라고 하더니만은 아까 허리를 발로 무슨 샌드위치 치듯이 뻥 찬 거예요. 저 승객 20대, 기사님 60대. 아버지 뻘 기사님한테 저 짓을 했습니다. 저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정말 대한민국 정말 국가공권력은 딱 한 가지만 좀 약속해 주십시오. 저렇게 운전자 폭행할 때 진짜 한 치의 추호도 없이 제대로 처벌해야 됩니다. 이게 처벌이 솜방망이다 보니까 저런 행동을 하는 거고 앞에서도 분명히 시계 뺏어갔는데 불구속하고 지금도 저런 상황에서 어떤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사건 보면 아까 저 이야기를 다 들었다시피 일단 창문에 대고 침을 뱉습니다. 침을 뱉고 난 다음에 앞에서 했던 얘기 들으시죠. 운전자 앞에 운전자를 놓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저거 때려봐 이렇게 하면서 박아봐. 그다음에 이건 쫄려서 못하겠지. 어떻게 보면 뒤에 있는 상황 자체가 정말 저는 공포였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뒤에 차에서 내려서 지금 나오는 저 상황이 나오는 거죠. 사실 그 앞에 있는 모습은 안 보이는데 뒷문을 세게 열어가지고 택시기사에게 부딪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뒷모습을 볼 때 정말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할 수 없는 저 행동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뒤돌자 발길질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뒤에 모습 계속 나오죠. 목을 짓눌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심각한 폭행이 있었으니까요. 경찰도 적법하고 의법하게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유치장에 갇혔어요. 근데 거기서 또 뭐 이상한 뭘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본인이 때려놓고도 경찰이 출동하니까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억울한 그 호소를 했다고 하는데요. 유치장에 갇혔습니다. 근데 저 휴대전화를 친구한테 걸면서 뭐라고 했냐면 동료한테 걸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XX 나에게 갇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본인이 지금 폭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본인이 울면서 그렇게 억울함을 하셨다고 하니까 난 이걸 보고 참 어이가 없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저 사람 누굽니까? 자, 정체가 더 충격적입니다. 갔던 곳이 어디냐면 해군 관사에 있는 주차장이고 해군 부사관입니다. 해군입니다. 해군, 공무원 해군입니다. 아니, 때린 사람이 예, 군인입니다. 젊은 해군 부사관이고 그래서 이 군사 경찰이 출동을 하기도 했고요. 아주 뭐 지금 운행을 종료했던 게 아니에요. 잠시 정차된 상황에서 폭행을 가했고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운행자, 운전자 폭행죄, 아니, 상해죄, 아니, 특가법상 처벌이 박 가능합니다. 변호사님이 네. 군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네, 군 판사, 그럼 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좀 말이 됩니까, 군인이 저렇게 일반인한테 더더구나 택시 기사한테 폭행을 가하고 강제 전역시킬 수 제가 없습니까? 전역이 문제가 아니고 크게 처벌됩니다. 운행자 폭행 상해죄는 상당히 가중되게 처벌될 수 있고요. 군사 경찰, 군 검찰, 군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자, 또래 살해범 정유정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네, 오늘 부산지검이 정유정을 살인, 사체 손괴, 사체 유기 그리고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이 경찰로부터 이 사건 송치받은 건 지난 2일이었는데요. 이례적으로 전담 수사팀을 꾸려서 수사해 왔습니다. 원래 이 정유정의 구속기한이 지난 11일자로 만료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구속기한을 오늘까지 연장해서 보강 수사를 벌여왔고요.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서 대검찰청 심리분석관도 투입이 됐습니다. 예. 자, 범행 동기 저희도 많이 분석을 했지만 오늘 검찰이 밝힌 범행 동기 궁금합니다. 정유정의 이제 과거 살아온 환경을 다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불우한 성장 과정이 있었다. 두 번째 가족 간의 불화가 있었다. 세 번째 대학 진학과 취업에 실패를 해서 쌓인 분노를 표출하고 싶은 대상이 필요했는데 그 대상을 보통 사람은 참잖아요. 근데 정유정이 사이코패스적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여기에서 머뭇거림 없이 그 살인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저는 어떤 그 수치가 중요한 건 아닌데요. 경찰은 28점이라고 얘기했고 이번에 검찰은 이제 26.3을 이제 이야기했는데 사실 이거는 환경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이야기하기에는 28점이나 26.3이나 둘 다 사이코패스적 경향은 분명히 있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정말 어떻게 보면 외톨이적 언둔형의 어떤 모습은 보였지만 그 언둔형에서 결국 사이코패스적 경향 때문에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살인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검찰은 밝혔습니다. 자, 불우한 성장 과정이 어땠길래 그렇습니까? 어느 정도 밝혀졌는데요. 정유정이가 1살 때 어머니가 정유정을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6살 때 아버지한테도 버림을 받았고 그러니까 조부 손이 컸는데 조부 손이 크면서 조부하고 정유정이는 생활이 궁핍하니까 기초생활 수급비를 받으면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삶이 어려웠었죠. 그리고 대학 진학에 실패를 했어요. 두 번째 공무원 시험도 봤는데 불합격을 했고 세 번째 또 구직도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경험하다 보니까 본인이 그 좌절과 분노가 차곡차곡 쌓였던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자, 아까 승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억눌린 내적 분노를 표출할 네. 대상. 아니, 우리 박 변호사님 분노 있죠? 많이 있진 않습니다. 예. 하지만 그런 분노가 게 다 사람마다 있긴 그런 게 있다고 해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표출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살인 사건은 동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범죄들은 무동기 범죄 이런 것도 그걸 밝히지 못했던 그런 범죄도 있긴 하지만 아마 공소장에 꼭 기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어떤 게 동기일까? 그 중에 중요한 게 분노 표출에 의한 이 부분이 이 공책에 정유정이 기재했던 공책에 나왔던 걸로 보여요. 집에 있던 공책에. 예, 본인이 이렇게 써놓은 안 죽이면 분이 풀리지 않는다라고 기재를 해서 이게 아마 중요한 범행 동기가 아닌가라고 검찰은 판단했고 다만 언제 썼냐라고 정확하게 물어보니까 시기는 특정을 못했어요. 답변을 거부해가지고. 그렇지만 이게 가장 근사치한 범행 동기라고 검찰은 보고 있고 그거 말고도 지난해 초부터 분노 표출 방법으로 살인을 고려했던 것 같아요. 살인 방법, 시체 유기 이런 것들을 검색한 것도 검찰이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 집을 수색해 봤더니 할아버지랑 살고 있던 집을 수색해 봤더니 거기 공책에 정유정이 자필로 쓴 안 죽이면 분이 풀리지 않는다라는 메모가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또 이게 저희가 이제 이게 계획 범죄다, 뭐 우발적인 범죄, 본인은 우발이라고 뭐 주장을 했었지만 한때 이건 뭐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네, 계획 범죄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정유정은 체포 직후부터 검찰 송치 직후까지 계속해서 과외하러 피해자를 만났다가 다툼이 생겨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 이런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확보된 증거를 제시하니까 정유정은 계획 범죄인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과외 앱을 통해서 살인 대상을 물색을 했고 미리 준비한 흉기들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또 시신 송유한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검찰은 정유정이 범행을 결심한 지난달 20일부터 체포된 27일까지 그 동선부터 피해자 물색 방법 그리고 범행 실행 과정 등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정유정이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요. 여기에 더해서 피해자 부검 그리고 유전자 감정 결과도 나왔습니다. 정유정이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서 살해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자, 범행 사흘 전에 중학생처럼 보이기 위해서 길게 길렀던 머리를 단발로 커트를 하고 또 중고로 여중생 교복까지 샀습니다. 계획 범죄죠. 자,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54명이 무슨 소리일까요? 자, 54명, 54명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정유정이 가해 앱에서 접촉한 사람의 수가 54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해 앱을 통해서 가해 강사 총 54명을 접촉을 해서 대화를 시도했고요. 결국은 범행이 용이한 사람을 물색을 했던 것 같아요. 혼자 거주하면서 집에 가해 수업이 가능한 여성. 그래서 계속 수업이 가능한지 물색을 하면서 54명을 접근을 했고요. 결국은 묻지마 살인 방식으로 일부러 접근한 걸로 보입니다. 분노 표출이 이제 동기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마치 가해를 받으러 가는 중학생 딸처럼 하면서 이 피해자를 안심시킨 다음에 집에 가서 살해를 한 것입니다. 자, 그 과해를 이렇게 의뢰를 하면서 집에 혹시 혼자 사세요? 그리고 또 여성분이세요? 이런 걸 물어. 실제 지난주에 그 한 이런 사건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을 다루면서 그 54명 중에 한 분, 그 정유정에게 의뢰를 받았던 그 과외 교사를 인터뷰한 걸 보니까 혼자 사냐는 걸 묻길래 뭔가 감이 이상해서 그냥 거절을 했더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평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록을 못 봐서 정확하게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은 못 드리지만 두 가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첫 번째, 정말 살해하기 쉬운 대상을 찾았다. 이건 분명한 것 같아요. 54명 중에 가장 좀 죄송합니다. 살해하기 가장 편한 사람을 선택했다. 이건 분명한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안 죽이면 내 분이 풀리지 않는다. 분명히 또래 집단, 내가 이렇게 억눌리 사고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저렇게 편하게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일반적인 분노가 분명히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래 중에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나아갈 방향 선상에 있었던 사람 중에 저 과외 교사를 선택했고 그 과외 교사 한 명을 선택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집요하고 계획적인 범행이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정유정의 범행 동기를 놓고 일부 전문가가 이제 신분 탈취, 그러니까 살해한 그 피해자의 어떤 그 배경, 신분을 탈취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짓을 벌였다, 이렇게 일부 전문가가 주장을 했는데 이 오윤성 교수는 저희 사건반장에서 그거 아니다. 그거 괜한 추측이고 그냥 얼치기 살인마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괜한 막 이렇게 살을 붙이는 거다, 이렇게 비판했었단 말이죠. 검찰이 그거에 대한 판단도 했죠. 네, 검찰도 그렇게 볼 만한 증거는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유정이 살해하기 용이한 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피해자를 고른 것이지 어떤 신분 탈취 목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지금까지 없다는 건데요. 또 피해자 옷장에서 옷을 꺼내 입긴 했지만 이건 피해자의 혈흔이 튀었기 때문에 이걸 감추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은 거지 이 역시도 신분 탈취와는 관계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일부 언론에서 정유정이 자폐 성향 보인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정유정이 자신의 증상에 대해서 과장되게 꾸며내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정신증이나 자폐장애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이 공범은 없었고 단독 범행임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팀장님, 시신 유기 과정에서 정유정이 뭔가 됐든 치밀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정유정이가 사체유기 과정에서 CCTV가 많은데도 인지를 못했고 또 그리고 택시로 이동하다가 택시 기사분의 의심을 산 거로 봐서는 계획은 세웠지만 치밀하지 못하다는 내용인데 검찰은 이제 이에 대해서 정유정이가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자동차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택시를 타고 범행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실제적으로 이 정의적인 사회 경험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CCTV가 곳곳에 많지 않습니까? 최근에. 근데 그것이 자기를 찍힐 거라고 사실적으로 제대로 발견을 못했던 거예요. 그런 상황을 보게 되면은 그분이 정의정의가 그 계획은 세우고 본인 나름대로 치밀하게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치밀함이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꼭 허점이 생겨서 검거가 됐던 거죠. 자, 정유정은 지금 부산구치소 독거실에 수감돼서 당국의 특별 관리를 받고 있다고 하죠. 자,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다음 사건 이어갑니다. 야구부로 유명한 고등학교에 진학한 남학생이 있습니다. 많은 프로야구 선수를 배출한 학교인 만큼 이 남학생의 기대도 컸는데요. 하지만 꿈과 열정, 감동의 스포츠 드라마 대신 학교 폭력 드라마가 이 남학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급생 3명에게 수시로 욕설과 따돌림을 당하고 여러 차례 맞게까지 한 건데요. 야구부 감독에게 하소연을 해도 들은 척 만 척 묵살당했고 괴롭힘은 점점 심각해져서 피해 학생이 잘못된 선택을 할까 봐 친구들이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가해 학생의 아버지가 유명한 프로야구단의 구단장이라서 가해 학생이 안하무인 날뛰고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이 사건을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아하. 자, 야구 명문 고등학교에서요. 그 고교 야구 팀 안에서의 학폭 사건이에요. 네, 피해 학생은 같은 학년인 야구부원 3명으로부터 지속적인 학교 폭력을 당해왔습니다. 특히 가해 학생 중에 한 명은요, 유명 선수 출신이자 현직 프로야구 단장의 아들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엘리트 선수 코스인 특정 학교 야구부 출신이 아니라는 게 괴롭힘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이유로 멍청하다, 군기가 빠졌다 이런 발언을 내뱉었고 내가 너 갈굴 때마다 어떠냐, 그만했으면 좋겠지라고 묻다가도 그만하라면 그만할 것 같아, 미안, 밥 안 넘어가지 이렇게 이 피해 학생을 놀렸다고 합니다. 또 같은 학년인데도 존댓말 쓸 걸 강요하면서 막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4월에는 선수단 버스 안에서 가해 학생 한 명이 피해 학생에게 엄마가 없다 이런 식으로 폭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 학생은 지금 우리 엄마가 없다는 거냐라고 되물었고요. 그랬더니 안 계시잖아라고 답하면서 진짜 뭐 장애인 같으니까 야구 접어라 꺼져라면서 물병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해 학생도 장애인도 모두를 모욕을 한 거죠. 피해 학생 어머니에 따르면 메신저 프로필 사진에 동생 사진이 올라와 있는 걸 보고 동생 외모 비하까지 해서 굉장히 상처를 받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야, 진짜 이 같은 학년인데도 세상에 존대를 하라고 했다니 이거부터 정말 말이 안 되죠. 자, 피해 학생 측 주장에 따르면요. 지금 이 기자가 설명한 내용 말고도 물리적인 또 폭력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어머니를 취재한 것 같은데요. 어머니 말에 의하면 물리적 폭력이 있었는데 그 피해 학생이 3월경에 배팅 연습을 하다가 허리를 삐끗해가지고 허리를 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재활 치료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가해자 중 한 명이 피해자한테 다가와가지고 허리 만지면 돼?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허리가 아프니까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허리를 건드리고 폭행을 했다고 하는데 피해 학생의 어머니 주장에 의하면은 피해 정도가 심각하고 또 그리고 수차례 폭행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이제 피해자의 어머니의 주장이라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아직 그 해당 학교에서 학폭위가 열리지가 않았답니다. 이 가해 학생들은 그 폭력 행위의 일부만 현재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뭐 들은 내용은 많은데 그걸 다 전해드릴 수 없다는 말씀 일단 전해드리고요. 학교 폭력이 무려 1년 동안 이어졌고 괴롭힘의 강도는 갈수록 심해졌다는 겁니다. 자, 주변 친구들까지 야, 너 어떡하냐 이렇게 그 피해 학생을 걱정할 정도였답니다. 하지만 적반하장 태도, 가해자들의 적반하장 태도 계속됐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아유, 죽으면 죽는 거지 라는 얘기를 했다는데요. 지난 4월 11일부터 열흘 동안 녹음기를 들고 다니면서 그 직접 증거를 수집했다는데 그중에 저 얘기가 있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재밌는 거 있어? 아니, 잘 나왔어. 진짜. 뭐해? 젓가락 장난 안 쳐요. 하는 거지.
프로 가면은 데이트 편에다 폰실하겠다. 내가 잘하는 정도로 알았어? 그러니까 잘하는 정도로 알았어. 자, 승현님 좀 네. 말씀 좀 해주세요. 저도 진짜 말이 안 떨어질 만큼 정말 어떻게 보면 무서운 아이들인 것 같아요. 자기가 했는 행동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 행동을 지적질하는 그 다음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을 따지는 학생에게 대해서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저 그래프에 있는 대로 재밌는 거 보여줄게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쓰레기를 맞으면 어떤 느낌인 줄 아십니까? 그 사람 자체도 그렇게 된다는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학생들 같은 야구부 학생에게 그러니까 한 학생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너 어떻게 할 거야? 혹시나 다른 일이 생기면 이러니까 그 한 학생이 하는 말 뭐 다른 일이 생겨도 어떻게 할 수가 없지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거 사실 형법으로 따지면 미필적 고의가 있다라는 소리잖아요. 우리가 야 사람 죽으면 어떻게 뭐 그래도 하는 수 없지 라고 해서 사람 때려서 죽으면 그거 미필적 고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말 예. 무서운 학교 친구들이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박 변호사님이 또 이 네. 야구 쪽 또 워낙 또 많은 일을 하시고 조예가 깊으시니까 좀 뭐 더 잘하시겠지만 지금 피해 학생 부모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이 가해 학생 중 여럿인데 그 중에 하나의 부모가 야구계 또 유력 인사라서 그렇죠. 자, 그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이 또 설설 그래서 좀 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뭐 프로야구단 10개밖에 없습니다. 10개 중에 단장이면 뭐 상당한 위치 또 아주 유명한 선수 출신 단장이기 때문에 막 그 부분이 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피해 학생 측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취재에 따르면 그 좀 잘못했다 사과를 드린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또 미안하다는 얘기도 했다고 해요. 가해 학생 그 측에서. 예, 예. 그래서 좀 근데 사실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긴 한데 만약 학폭위 결과가 나와가지고 만약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면 그 자신의 아들 이제 예. 가해자죠 선수복을 벗길 생각도 있다라고 어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학폭위 결과가 지금 안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 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 가해자 피해자가 분리가 안 되고 있어요. 매일 세상에 자기를 괴롭히는 애들의 얼굴을 보고 이 운동이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자, 그럼 중요한 거 학교 당국 그리고 야구부 감독의 어떤 대처 조치가 좀 제대로 됐더라면 예? 네, 그 피해 학생 어머니가 야구부 감독에게 이 피해 상황 알린 게 지난해 11월의 일입니다. 그 당시에 정식 학폭 신고하면 아무래도 좀 시끄러워질 수 있어서 감독선에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요량이었다고 하는데 당시 그 학생의 아버지는 그 당시에 프로야구 TV 해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호소를 하니까 감독은 걔가 원래 그렇다면서 주의를 주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그때 이 감독이 학교 측에 보고를 하지 않아서 학폭이 지속됐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도자 운영 지침을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 9일에 징계 권고를 내리기도 했는데요. 피해 학생 어머니에 따르면 학교 운영위원회가 어제 저녁에 열렸다고 합니다. 아직 그 결과를 통보받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예. 자, 피해 학생 측에서는 학교 측 지금 이제 감독 얘기를 했는데 네. 학교 측 대응도 뭐 문제가 있다. 그렇죠. 너무 당연한 게 뭐냐면 학폭이 일어났을 때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게 가해자, 피해자를 분리하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요. 이 부분을 못했다는 거예요. 또 피해 학생 측 얘기에 따르면 이거 설명을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그냥 지금 보면 2명 정도는 좀 자발적 훈련에 빠졌다고 하는데 한 명의 가해자는 계속적으로 지난달 3일까지 계속 같이 운동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지금 또 학교 관계자나 뭐 감독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못 들었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었다 하는데 설명을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미리 가해자, 피해자 분리하는 거. 그래서 이 평행선만 계속 지속이 되면 사과하는 마음이 이제 원한과 증오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회유를 또 학교에서 했다고 아이고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장입니다. 네, 주장입니다. 승현님, 네. 그 야구부 감독의 이 대처가 많이 피해자 부모님 입장에서는 되게 좀 불만이 많으신 것 같아요. 사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야구부 감독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해 학생들이 훈련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 들어올 때 그 피해 학생에게 너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소스라치게 놀랄 일이잖아요. 같이 훈련하는 거 전 정말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부모님이 전화했답니다. 이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2차 가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발을 하니까 감독님께서 하신 말씀, 피해자도 가해자도 같은 야구부 소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데요. 이 부분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가해자는 야구부라도 그 피해자와 분리하는 게 분명히 맞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피해 학생을 불러서 이야기하는 것 2차 가해일 수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도 이야기를 했으니까 어떻게 처리되는지 좀 지켜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지켜보겠습니다, 진짜. 자, 세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결혼 3년 차인 이 씨 부부는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부부싸움을 한다고 합니다. 싸움의 불씨는 항상 남편의 늦음 때문인데요. 시간 개념이 없는 남편은 이 씨와의 약속은 물론 어른들을 만나는 중요한 일에도 항상 지각을 한다고 합니다. 이 씨는 남편의 이런 성향을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생각해서 많은 방법들을 고안해봤지만 항상 실패로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해외여행을 앞두고 또 지각을 해버린 남편 때문에 진지하게 이혼을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본인의 잘못인지도 모르는 남편의 이 지각병, 대체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자, 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사연을 약간 각색을 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뭔 소리예요, 또. 이 둘은 일단 소개팅으로 만났는데 소개팅 날에도 지각을 했습니다. 이 씨는 시간 약속은 좀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주의였기 때문에 점점 화가 나서 그냥 갈까도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갔어야죠. 그랬어야 하는데 이제 주선자에 대한 예의도 있고 해서 그래도 얼굴은 봐야겠다, 한마디 따끔하게 하고 헤어져야겠다 하고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얼굴을 1시간 봐야겠다. 뒤에 남편이 헐레벌떡 도착을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씨가 남편한테 첫눈에 반해버렸던 거죠. 남편이 이 씨 이상형에 완전히 부합해버렸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씨는 뭐 처음이니까 한 번은 늦을 수도 있지라는 생각으로 지각한 걸 용서했고요. 또 대화해보니까 그날 늦을 만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또 대화도 잘 통해서 이들은 곧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장동건 씨가 늦었습니다. 용서해줘야죠. 저는 뭐 그렇진 않는데 예.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100% 이상형을 받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럴싸한 또 얘기를 했는 것 같아요. 뭐 어쩌서 늦었다. 1시간 늦는 게 말이나 되나 싶은데 또 그리고 당시 직업 특성상 또 지방 출장도 많고 이래서 그날부터도 계속 이렇게 늦어졌는데 그래도 이해를 했다라고 해요. 너무나 이상형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반했기 때문에 계속 만났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상형이라고 표현했지만 네. 얼굴이죠. 예, 뭐 그런 겁니다. 회사를 안 가는 주말에도 1시간씩 늦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결혼하면 좀 해결되겠지라고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자, 승현님. 네. 그 사모님이든 승현님이든 결혼 전에 있었던 어떤 좀 상대에 대한 어떤 이런 버릇, 안 좋은 결혼하고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죠. 그러니까. 그대로 가죠. 사람의 버릇은 정말 바꾸기 위해서는 진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노력을 동원해야지 바뀌는데 이 남자도 절대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제 상견례 자리가 가장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 양가 부모를 만나는 자리인데 얼마나 긴장하고 얼마나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상견례 자리에 이제 제대로 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그 바로 전날도 이 남편이 술자리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가 전화합니다. 너 내일 정말 제대로 와야 된다. 그 남친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 요번에 늦게 오면 나 파혼이야. 나 절대로 늦게 오는 거 용납 안 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남친이었던 남편이 이렇게 합니다. 날 뭘로 봐. 내가 당연히 그날 내가 늦지 않을 거야. 라고 했지만 그 상견례 자리에 30분이나 늦었다는 거죠. 양가 부모님들 다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그때 이 씨의 부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상견례 자리에도 지각을 하는 건 안 봐도 저도 똑같습니다. 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결혼을 반대했지만 이 씨가 아까 말씀 주신 얼굴인지도 모르겠죠. 그 얼굴 때문에 끝까지 설득을 했답니다. 그래서 결혼에 골인했다라고 하네요. 참 이럴 때는 어른들 말씀 들어야 되는데 말이죠. 예? 네, 그런데 이 씨도 사실 이쯤 되니까 결혼식에도 늦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긴 했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그래도 사람이면 본인 결혼식 당일에 지각을 하겠나 싶어서 일단 믿고 있었는데 인두껍을 그래도 썼다면.
네, 그래도 전날이 되니까 좀 걱정이 되긴 했나 봅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차라리 우리 그날 같은 데서 같이 자고 메이크업샵으로 같이 갈까라고 어허, 제안을 좋은 했습니다. 방법이네요. 그런데 이 남편은 그 전날 나 총각 파티 해야 돼 라면서 또 늦게까지 친구들이랑 같이 놀게 됩니다. 그리고 본식 당일에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메이크업 예약 시간이 다 됐는데 남편이 나타나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씨는 속이 타들어가고 부모님은 지금이라도 결혼 접어라. 이런 사람이랑 어떻게 평생 살겠냐라고 딸을 설득하고 나섰는데 사실 결혼식 당일에 늦었다고 파혼하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결국 시동생이 남편 집까지 찾아가서 남편을 깨웠고 뒤늦게 헐레벌떡 달려와서 화장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신랑 입장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아이 설마 이런 일이 있겠어라고 이제 다들 좀 의아해 하실 텐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좀 이 정도면 병 아닌가요? 병? 그렇습니다. 병일 것 같은데요. 당시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화나 끝까지 머리까지 화가 났지만은 내가 결혼하게 되면은 내가 좀 도와주면 될 것 같다 싶기도 하고 결혼했으니까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착각했던 거죠. 자, 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로. 그런데 남편의 지각병은 절대로 고칠 수가 없었다. 그러는데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남편이 약속 시간을 잡았을 때 그 시간을 정확히 그러니까 12시에 만나기로 하게 되면은 한 12시, 11시 반에 가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 이동 시간도 있고 차까지 가면 주차도 해야 되고 또 걸어가야 되고 또 그리고 거기 뭐 준비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걸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항상 지각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꾸물거린다는 거예요. 꾸물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 시간 30분이 남아있는데 겨우 일어나가지고 양치하고 씻고 세수하고 꾸물꾸물하니까 복장이 터지는 거죠. 입장에서 힘들었었는데 그러니까 어찌됐든 부부 동반 모임이 있어도 항상 지각을 했고 더군다나 시부모가 이제 약속하지 않습니까? 오라고 그럼 며느리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남편이 안 가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항상 늦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부모한테 보기 안 좋고 이런 남편을 고칠 방법이 좀 필요한 방법이 있긴 있는데 나중에 공개하죠. 예. 진짜요? 그 막 때리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근데 자, 이 박 변호사님. 네. 그런데 이제 이 아내분은 일단은 알고도 일단 결혼을 했어요. 고칠 수 있겠지. 그렇죠. 예. 자, 근데 보통 이게 약간 평강공주도 바보 온달 내가 잘 만들어 볼 거야. 이래서 결혼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썼던 것 같아요. 좀 딱 떠오르는 게 1시간 일찍 이제 하면 어차피 1시간 맞출 거 아니냐. 그래서 약속 시간 약간의 12시면 썸머 타임 뭐 이런 것처럼. 12시면 11시에 만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몇 번을 해보니까 맞췄어요. 왜냐하면 맨날 1시간씩 늦으니까 정확하게 가서. 근데 문제는 화를 냈다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좀 더 쉴 수 있는데 네가 일부러 일찍 불러가지고 내가 정상적으로 온 거 아니냐. 이거 말이 안 된다라고 화를 내고 나중에는 혹시나 1시간 늦을 것 같아서 또 더 늦게 나오기도 하고 1시간 땡겨 놓으면. 세상에. 그래서 이제 결국은 계속 화내고 확인을 하니까 결국 1시간 땡기는 방법도 안 통하게 된 겁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살면 말이죠, 승희 의원님. 네. 이 사회생활이 가능할까? 과연 주변에 친구, 지인이 있을까? 첫 번째 사회생활은 개인업, 자기가 자기 장사하는 게 가능하지 저희같이 정말 시간에 이렇게 짜여져 있는 직업에서는 정말 화나고 같은 함께 일은 못 하겠죠. 아니 장사를 해도 이게 뭐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더 좋은 게 더 이제 그런 게 친구 아까 이야기하셨잖아요. 근데 혹시 유유상종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그 친구들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 남편하고 똑같은 입장이니까 약속을 만약에 저녁 6시에 정하면 6시에는 사람들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6시 반, 뭐 7시에 도착한 사람이면 그 친구들이 오는 걸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오면 오는 거고 안 오면 안 오는 거고 그래서 1시간이나 2시간은 지나면 1명, 2명 왔다가 원래 4명 약속했는데 3명이 모일 때도 있고 2명이 모일 때도 있고 그래서 그냥 맛있게 먹고 그냥 집에 간다는 거죠. 나온 사람도 탓하지 않고 안 나온 사람도 탓하지 않는 그런 친구들이었다고 합니다. 자, 제니퍼 리님 결혼 40년 됐는데도 아직까지 이게 못 고치고 있어요. 지금 출발하면서 1시간 걸리는데 지금 다 왔어. 우리 신랑 그러고 있어요. 자, 좀 좋아. 자, 이 기자. 야, 이거 자기가 늦어놓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네. 네, 맞습니다. 또 하루는 남편이 1시쯤에 또 약속을 잡고 있길래 아내가 아예 다시 전화를 해서 2시로 잡으시죠. 이렇게 대신 약속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미뤄뒀으니까 이 시간은 꼭 지켜라고 남편한테 얘기를 했는데 남편이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하냐면서 나는 1시에 가고 싶은데 왜 너 멋대로 약속 시간을 바꾸냐 이러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씨가
네가 1시까지 가려면 11시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데 오전에 꾸물거리다가 절대 11시에 준비 안 할 거 내가 안다. 그러니까 꾸물거릴 거 다 꾸물거리고 12시부터 준비 시작해서 2시에 도착하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왜 멋대로 생각해서 나를 무시하냐면서 분노를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남편 뜻대로 약속은 다시 1시로 당겨졌고요. 역시나 2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니 이거 이러면 직장을 다닐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장 생활이 가능하냐 아니면 또 친구 관계 이거 장사도 문제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남편이 이제 회사 다닐 때도 매일 지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기들보다도 승진을 못했고 또 자꾸만 지각하니까 안 좋은 부서로 발동됐고 또 그리고 계속 지각하니까 실적도 당연히 떨어지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제가 보기에 이제 자의반 타의반으로 회사를 그만둔 것 같아요. 그런데 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빵사 자격증을 땄다는 겁니다. 그것도 빵집을 열었습니다. 빵집. 어. 빵집을 열었는데 동네 빵집에 크지도 않고 맛있는 데가 없었는데 맛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장사가 잘 됐어요. 얼마나 쓰겠습니까? 그래서 잘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이 남편이 또 버릇이 나온 거예요. 아니 빵집을 일정 시간에 열어야 되는데 당연하죠. 점점 문 여는 시간이 멀어지기도 하고 늦어지기도 하고 또 그리고 이게 9시에 열어야 되는데 어느 때는 10시 또 8시에 끝나는데 뭐 7시에 끝나던가 이렇게 끝나보면은 사람들이 발길이 끊어졌던 거예요. 처음에는 장사가 잘 됐는데 나중에는 파리가 왱왱될 정도로 파리가 날리게 된 거죠. 박 변호사님 장사는 신용입니다. 신용을 떠나서 빵 시간도 맞추겠어요. 맞아. 빵 같은 소리하고 앉아 있네. 언제나 안 하는 게 낫고. 타가지고 나오고 빵을 덜 익은 거 나오고. 생빵 먹든지 한빵 먹든지 할 건데 뭐 그거는 뭐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 가장 스트레스 폭발한 부분이 시간 모임에서 폭발을 합니다. 시간 모임을 할 때도 똑같습니다. 1시간씩, 2시간씩 지각을 하니까 그러면 시가에서 오히려 지금 왜 남편을 못 데리고 왔느냐라고 화를 낸다라는 거예요. 몰라요, 엄마가? 자기 엄마가 자기 아들 척하는 거를 평생 저래 살았을 낀데 그러니까 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어차피 깨워봤자 안 되는데 뭐 목 좀 묶어서 데리고 올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스트레스가 더 심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결심했습니다. 네, 결심을 했습니다. 이 씨가 오래전부터 굉장히 좀 기대하면서 해외여행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몇 달 전부터 절대 여기는 늦으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일에 또 남편이 꾸물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빨리 준비하라고 옆에서 소리 지르고 짐도 미리 다 싸주고 해도 화장실에 들어가서 몇십 분을 안 나오더니 결국 그것 때문에 이 씨가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도 여행은 가야 되니까 뒤늦게 부랴부랴 이렇게 공항에 갔는데 비행기는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 씨는 너무 실망하고 분노도 커져서요. 이혼까지 고민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건 거의 뭐 선을 넘은 거죠. 자,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시간 약속 안 지키는 남편. 시간은 네 탓이야. 네가 네 서방 제대로 교육을 못 자, 이혼 가능한가요? 자, 이거 그냥 저는 법 판례에 시간 약속 안 지켜서 이혼하는 경우는 잘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 잘 없는데 정말 이 사람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인 거 말고 그냥 우리 박 변호사님 저는 그냥 이 사람들은 그냥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렇게 계속하면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거예요. 배려심 1도 없는 거고 자기밖에 모르는 거고 왜 이래 인생 이렇게 삽니까? 그냥 계속 집에 있어요. 나오지 말고 약속 잡지 말고. 자, 우리 아까 김은배 팀장님이 이 버릇 고칠 수 있습니다 하셨잖아요. 비법을 전수해 주십시오. 비법을 전수하려고 했는데요. 예. 아까 박 변호사님 얘기를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10분을 빠르게 하거든요. 일찍. 그러니까 남편의 시계라도 이런 걸 좀 돌려놓으면 되는데 어차피 시간을 미리 땡겨놓는 거죠. 이것도 얘가 보니까 지금까지 해보니까 잘 안 먹힐 것 같아. 나도 그래서 박지원 변호사처럼 동일할게요. 그냥 안 되면 그냥 이혼하세요. 방에 나가겠습니다. 자, 승현님도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부부만 있으니까 괜찮겠죠.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면 아이들은 누구를 바라보는가 하면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아버지가 저런 모습을 보면 과연 아이들이 무엇을 배울까요? 제가 봤을 때는 교육의 문제에도 조금 심각한 영향이 끼쳐질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냥 부인께 뭐라고 남 집에 이혼해라 안 해라 이런 말씀 못 드리지만 그 아이를 키울 때를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많은 말씀 주셨네요. 네, 자두자두님 저렇게 한결같기도 정말 힘든데 사연자님 정말 힘드시겠습니다 하셨고요. JHW님 사연자분 정신 차리세요. 나중에 출산할 때 병원도 아기 다 낳고 늦게 올 거예요 하셨습니다. 오죽하면님
복장이 터지네요. 왜 우리 아들 보는 것 같죠? 우리 아들은 혼자 살라고 해야겠다. 이런 말씀 주셨고 김민정님 시어머니도 못 고친 걸 왜 며느리가 챙겨야 합니까?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약간의 정도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첫 번째 콜롬비아로 가보시죠. 한 어린아이가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는 대형 트럭을 위험해. 보지 못하고 도로로 달려듭니다. 그런데 트럭에 충돌하기 일보 직전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에 먼저 치여서 그만 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오토바이를 뒤따르던 2대의 오토바이도 아이를 아슬아슬하게 비켜 내달리는데요. 아이를 친 오토바이는 아이를 치고도 멈추지 않고 도주하는 모습입니다. 아이, 부모 어디 있어, 부모? 아이 엄마로 추정되는 여성이 쓰러진 아이에게 달려가서 아이를 안아 올립니다. 다른 어른들도 달려가서 아이의 상태를 살피는데요. 아이는 다행히 의식이 있어 보입니다. 아유, 어른들이 저렇게 많았는데. 누리꾼들도 저렇게 위험한 도로에서 아이 혼자 도로로 뛰어들게 만든 가족들을 비난했습니다. 또 아이를 치고 달아난 오토바이 운전자도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프랑스로 가보시죠. 어린 소녀와 할머니가 문가에 서서 주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있는 한 남성이 이들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남성 슬금슬금 문 쪽으로 다가갑니다. 할머니는 곧바로 손녀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남성은 문을 닫지 못하게 발을 올려놓고는 집 안으로 같이 들어가 버립니다. 강도. 집으로 들어간 남성은 할머니와 손녀를 잡아당겨서 집 밖으로 세게 내동댕이 쳐버립니다. 남성은 바닥에 쓰러진 할머니의 옷을 뒤져서 물건을 훔치고요. 손녀의 팔을 잡아당겨서 멀리 밀어냅니다. 할머니는 크게 다친 건지 쉽게 일어나질 못하고 그 사이 남성은 도주해버렸습니다. 크게 다치신 것 같은데.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폭행을 당한 할머니, 70이 넘은 나이였고 아이도 7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온몸에 타박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는데 무엇보다 정신적 충격이 커서 심리치료도 같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에 따르면 도주한 남성은 이미 15건의 전과가 있는 전과자였고 노숙 생활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순 강도가 아니라 손녀를 납치까지 하려고 했는데 집 안에 있던 개가 짖어서 겁을 먹고 도망친 거였다고 합니다. 사건 1시간 뒤에 경찰은 이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은 페루로 가보시죠. 새까만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지붕 위에 개 한 마리가 어쩔 줄 몰라서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근데 그 옥상에서 개 한 마리를 든 한 남성이 개를 건물 밖으로 내던집니다.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남성을 향해서 환호성을 지르고 있고요. 이 남성은 옥상 난간을 넘어서 지붕 위에 있던 개에게 다가가 목덜미를 쥐어 잡고는 또 한 번 아래로 떨어뜨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구하는 거죠? 자, 이 남성 화재에 휩싸인 건물에서 홀로 개들을 구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인공 공장에서 불이 났는데 쉽게 진압되지 않았고요. 바로 이 건물 동물보호소까지 옮겨 붙어 버린 겁니다. 남성은 창문 유리창까지 깨서 창문에 발을 디뎌서 올라가서 가장자리에 위태롭게 앉아있는 개도 구조를 했고요. 아이고야. 건물 아래에서는 구조대원들이 개들을 안전하게 받아줬습니다. 하염석에서 무려 25마리의 개를 구조한 이 남성 두 팔을 들어 올리면서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이야. 자, 검은 연기를 뚫고 개들을 구조한 이 남성 인근 다리 아래서 노숙 생활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남성 구조 과정에서 고소공포증도 있었지만 또 두려웠지만 과거 극단적 선택을 한 아내가 떠올라서 망설일 수 없었다고 합니다. 노숙자에서 영웅이 된 남성 다시 일자리를 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자,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는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앳돼 보이는 한 소녀가 자신보다도 큰 상자를 등에 짊어지고 건물로 향합니다. 그리고는 계단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입니다. 이제 20살이 된 이 소녀 등에 짊어진 저 물건 바로 70kg 가까이 되는 냉장고입니다. 아이고야. 14살 때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냉장고 배달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소녀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因为有很多顾客也会要求送货嘛，开销就不划算。我是初3的时候，我第一次陪我。 가전제품 매장 운영하던 소녀의 아버지는 소아마비로 거동이 어려웠는데 거기에 두 다리가 골절된 사고까지 당해서 더 이상 배달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런 사정에 이 소녀는 14살이라는 어린 나이부터 직접 배달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루에 한두 대씩 6년간 소녀가 배달한 냉장고가 무려
천대라고 하고요. 와. 어린 나이에 놀고 싶고 힘들 법도 할 텐데 소녀는 오히려 부모님이 나를 키운다고 고생한다고 눈물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유, 저런 애가 어딨어 요즘에. 그러니까요. 소녀의 이런 효심에 감동한 누리꾼들 소녀의 앞날을 응원했고 소녀는 명예증세와 함께 상금도 받았다고 합니다. 아이고 효녀입니다. 좋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반, 사반 6반 저녁 6시 반에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